불멸의 세계적 군사고전 손자병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않으셨죠? 네, 손자병법 좀 두꺼운 책인데요. 출판사는 책세상입니다. 저자는 손자고요. 김광수 선생님께서 해석하고 쓰셨습니다. 그럼 간략히 저자에 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자는 고대 중국의 병법가로 이름은 손무이다. 손무는 춘추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병법 13편을 오왕 함녀에게 보이고 그의 장군이 되어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를 무찔렀다. 손무에 관한 역사상 가장 이른 기록은 사마천 사기에 쓴 손무열전이다. 사기에 나오는 손무의 열전은 매우 간략하면서도 제나라에서 망명한 손무가 오왕 함녀에게 발탁되는 과정과 그의 재능 및 업적을 인상 깊게 그리고 있다. 군대를 중요시한 그의 가장 중요한 병법의 하나는 적과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로서 적과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의 많고 적음, 강약, 허실, 공수, 진퇴 등의 형세를 잘 분석하여 적을 제압하면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의 손자병법은 병은 국가의 대사, 사생의 땅, 존망의 길이라는 입장에서 국책의 결정, 장군의 선임, 작전, 전투 전반에 대해 격조 높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손자병법의 중심 화두는 항상 주동적인 위치를 점하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으로 병서로서는 모순을 느낄 정도로 비호전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책은 옛부터 작전의 성전으로서 수많은 무장들의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국가 경영의 요지와 인생 문제 전반에 대한 지혜의 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무신들이 이를 지침으로 삼았고 조선시대에는 역관초시의 교재로 삼기도 했다. 네, 여기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지혜의 글이라는 것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들을 몇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작전입니다. 국가가 전쟁으로 가난해지는 원인은 멀리 군수품을 수송하는 데 있다. 멀리 군수품을 수송하게 되면 백성이 가난해진다. 군대가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물가가 앙등하고 물가가 앙등하면 백성의 재산이 바닥난다. 백성의 재산이 바닥나면 정부는 급히 노력동원에 의존하게 된다. 힘이 다하고 재산이 바닥나면 중원의 민가들이 텅 비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지불하는 비용의 7할은 사라진다.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은 부서진 전차를 수리하고 병든 말을 교체하는 비용, 갑주, 궁시, 노, 극, 둔, 모로 등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 수송에 쓰이는 소와 큰 수레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6할은 사라진다. 3장 문공에 나오는 내용, 용병입니다. 용병의 방법은 아측의 병력이 적의 10배가 되면 포위하고 5배가 되면 공격하고 배가 되면 나의 병력을 나누어 적을 상대하고 적과 병력이 대등하면 능숙하게 적과 싸우고 적보다 병력이 열세하면 능숙하게 적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그렇게도 되지 못할 정도로 열세하면 능숙하게 적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세한 군대가 힘을 고려하지 않고 적에게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면 대군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3장 모공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알 수 있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상대가 맞이해 싸울 수 있는 적인지 아닌지를 알면 승리한다. 적과 비교해 우세할 경우와 열세한 경우에 따라 용병을 달리할 줄 알면 승리한다. 상하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승리한다. 깊이 숙고하여 대비함으로써 대비가 없는 적을 상대하면 승리한다. 장수가 능력이 있고 군주가 장수의 지휘권에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5가지는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판단 근거이다. 좀 전에 읽어드린 것에 관한 예화를 읽어드릴게요. 2차 대전과 그 이후의 미국의 예 역시 이 남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의 역사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군사작전에 관한 한 주로 육군 참모총장 마셜의 군사적 조언에 의존하며 세세한 군사 문제까지는 개입하지 않았다. 한국 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의 확전 주장을 통제한 것은 논란이 많은 문제이긴 하지만 3차 세계대전을 막고 헌법상의 대통령의 통수권을 확립하기 위한 불가치한 조치였다는 것이 미국 내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민 통치의 원칙을 확립한 이래 좀 더 지나친 방향으로 갔다. 월남에서 존슨 대통령과 그의 민관인 보좌관들은 공군의 개별적 폭격 목표, 작전 방법 등 세세한 문제까지 직접 개입하여 전쟁에서 패했다. 이때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걸프 전쟁 당시 부시 대통령이 그 자신은 외교적인 노력에 전념하며 군사작전의 재량권을 현지의 최고 사령관인 슈워츠코프에게 대폭 위임한 것은 잘된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네,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이나 그런 작전 명령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까지도 대통령이 관할하고 통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4장 형입니다. 병법은 5단계를 갖는데 그것은 도량, 수칭, 승이다. 땅이 있으므로 가늠하고 그 가늠에 의해 산정하고 추산에 의해 판단하며 적과 나의 전력을 저울질하여 아측의 강대한 힘을 적의 취약점에 집중해 엄청난 전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승리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마치 무거운 일의 무게로 가벼운 수의 무게를 상대하는 것과 같고 패배하는 군대는 마치 가벼운 수의 무게로 무거운 일의 무게를 상대하는 것과 같이 한다. 승리하는 사람이 병사들을 싸우게 하는 전쟁 수행법은 마치 천길의 계곡 위에 막아놓은 물을 터놓은 것과 같은 것이니 이를 형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극적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 8월에서 9월 김일성의 무모한 전쟁 지도이다. 그는 8월 말 전력의 90%를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여 최종 공세를 펼치다가 후방에 발생한 허를 찌른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 일시에 파멸의 위기를 맞았다. 또 9월 15일 인천 상륙이 시행된 후에도 김일성의 예하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인천 상륙 사실을 숨기고 전선 지역의 전선 사단들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낙동강 전선에서 공세를 다그치다가 완전한 포위망에 빠졌다. 전략의 기본을 모르는 소치였다. 반면에 1951년 이후로 1953년 휴전이 체결되기까지 모택동과 팽덕회가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전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력의 일부를 후방에 두어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한 것은
입어 불패지지의 경고를 잊지 않은 조치였다. 6장 허실입니다. 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전장에 임하여 적을 기다리면 여유가 있고 뒤늦게 전장에 임하여 적을 좇는 입장에 서게 되면 피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적을 나의 의도대로 이끌되 적의 의도에 내가 이끌려가지 않는다. 적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오게 하는 것은 적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적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으로 하여금 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적이 편안하면 피로하게 만들고 적의 식량 사정이 좋아지면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며 적이 안정되어 있으면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계속 형입니다. 적의 형을 드러나게 하고 나의 형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드니 나는 온전하되 적은 분산되는 것이다. 나는 온전하여 하나이고 적은 분산하여 열이 되니 이는 바로 열의 힘으로 하나의 힘을 공격하는 것이다. 나는 집중되어 다수가 되고 적은 분산되어 소수가 되어 바로 다수로 소수를 공격하는 셈이 되니 내가 상대하는 적의 부분은 정해져 있다. 허실 두 번째 내용으로는요. 적은 나와 어디서 싸우게 될지 모르니 적이 수비할 곳은 많아지고 적이 수비할 곳이 많아지면 나와 싸움할 적은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은 앞을 수비하고자 하면 뒤가 약하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고 뒤를 강화하여 수비하고자 하면 앞이 약하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고 왼쪽을 강화하여 수비하고자 하면 오른쪽이 약하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고 오른쪽을 강화하여 수비하고자 하면 왼쪽이 약하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어 수비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없게 되니 약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월나라 군대가 비록 수가 많다고 하나 승패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적이 비록 수가 많다 하나 싸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7장 군쟁입니다. 그러므로 용병의 방법은 고지의 적은 거슬러서 공격하지 말고 언덕을 뒤에 등지고 있는 적은 거슬러 공격하지 말 것이며 거짓 패하는 척하는 적은 쫓지 말고 사기가 높고 정예한 적 부대는 공격하지 말 것이며 미끼로 던지는 적 부대는 잡아먹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며 본국으로 철군하는 적 부대는 가로막지 말 것이며 포위된 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곳을 열어놓고 궁지에 몰린 적은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용병하는 방법이다. 손자는 인간이란 궁지에 몰리면 사력을 다해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분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궁지에 몰린 적을 출구 없이 압박하여 타격을 가하면 적은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은 손실을 적게 하면서 승리를 추구하는 손자의 전승사상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원칙이다. 즉, 길을 쓰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병력을 굳이 막아 아측에 손실을 내면서 죽일 필요는 없다.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더 이상 적의 전투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사나 궁구는 모두 극단적인 사지에 빠진 적들인데 이들을 전혀 희망 없이 몰아붙이면
그들은 필사의 분투를 하게 되고 아측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포위된 적은 인류의 희망을 갖도록 퇴로를 열어주어야 하고 궁지에 빠진 적은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8장 구변입니다. 장수에게는 5가지 위험한 일이 있으니 지모를 써야 할 때, 지나치게 용기만 내세워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죽기를 각오해야 할 때 반드시 살고자 하면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차분히 정세를 판단하고서 행동해야 할 때 분을 이기지 못하여 급하게 행동하면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지나치게 성품이 깨끗하여 적을 속일 줄을 모르면 치욕을 당할 수 있고,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아군 병력의 희생을 지나치게 우려하면 번민이 많아져 필요한 때에 과감한 행동을 못한다. 무릇 이러한 것은 장수의 잘못이요 용병의 재앙이 된다. 군이 적에 의해 파멸에 이르고 장수가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5가지 장수의 위태로운 자질 때문이니 심각하게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9장) 행군입니다. 현대전은 이렇지는 않겠지만 고대나 중세 때는 이렇게 전쟁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적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용히 있는 것은 험한 곳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 있으면서 도전해 오는 것은 상대가 진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높은 곳이 아니라 평탄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그곳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고 있다는 징후이다. 많은 풀들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의심을 불어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새들이 날아오르는 것은 그곳에 복병이 있다는 징후이다.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것은 수색하고 있는 징후이다. 흙먼지가 높고 날카롭게 오르는 것은 전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징후이다. 흙먼지가 낮고 넓게 퍼지고 있는 것은 보병이 오고 있는 것이다. 흙먼지가 띄엄띄엄 줄기를 이루듯이 피어오르는 것은 뗄나무를 하고 있다는 징후이다. 병사들이 집단을 이루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군영을 짓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어 말하면서도 방비를 더욱 굳게 하는 것은 곧 진격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언사가 완고하면서도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은 퇴각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날랜 전차가 먼저 도착해 그 측면에 서 있는 것은 진을 치고자 하는 것이다. 약속이 없었는데도 강화를 청하는 것은 우리를 속일 모책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병사들이 바쁘게 달리면서 전차를 정렬하고 있는 것은 공격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절반쯤 진출했다가 절반쯤 퇴각하는 것은 우리를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의 병사들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물을 길어 서로 먼저 마시려고 하는 것은 매우 목말라 있다는 징후이다. 이익이 있는데도 진격하지 않는 것은 피로에 있다는 증거이다. 새들이 모여 있는 것은 그곳에 적 병력이 없다는 증거이다. 밤에 서로 부르는 것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징후이다. 부대가 동요하는 것은 장수가 진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가 질서 없이 움직이는 것은 부대가 혼란스럽다는 징후이다. 간부가 화를 내는 것은 병사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말을 죽여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군에 양식이 없다는 증거이다.
질장군을 내걸고 그 수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궁지에 처해 있는 적이다. 거듭해서 타이르고 천천히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병사들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상을 주는 것은 지위에 군색해진 것이다. 여러 차례 벌을 내리는 것은 지휘하는 데 공경에 처해 있는 징후이다. 처음에는 난폭하게 지휘하다가 나중에는 그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군대의 군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휴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적이 적개심을 갖고 진군해와 아군과 서로 마주하였는데도 오랫동안 교전하지 않고 퇴각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세심하게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 경계해야 한다. (11장) 구지입니다. 장군의 일은 함부로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묵묵함으로써 그윽하게 되어 그 의도하는 바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하고 병사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공정하고 엄정함으로써 다스려짐에 이르게 한다. 능히 병사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 수시로 그 계획을 바꾸고 계책을 바꾸어 적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머무르는 곳을 바꾸고 우회로를 택하여 적으로 하여금 아측의 의도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 병력을 지휘하여 적과 결전을 벌일 때에는 마치 사람을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고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이 한다. 병력을 지휘하여 적국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 은밀한 결승의 계획을 펼칠 때는 마치 목동이 무리를 이룬 양들을 모은 것과 같이 이리로 몰아갔다가 다시 저리로 몰아가도 양들이 목동의 뜻을 모르듯이 병사들이 다음에 군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모르게 한다. 결전에 임박해서는 전군의 병력을 그 새가 험한 곳에 몰아넣는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장군의 일이라고 일컫는다. 장군은 구지에 따라 용병법을 변화하는 것, 지형과 상황에 따라 기동 방법을 바꾸어 이익을 얻는 것, 병사들의 심리가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참 읽으면서 많이 도움되고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한 번 읽어서는 내용을 그렇게 머릿속에 많이 간직하긴 힘들고 여러 번 읽으면서 제 거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